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지킴이 여의보감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유현입니다. 피곤할 때 우리 몸에서는 다양한 신호를 보냅니다. 쉬어도 계속 피곤하다거나 수면장애나 두통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그리고 특히 이 질환에 잘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구내염입니다. 입 주변이나 입 안쪽에 염증이 생겨서 음식을 먹거나 그리고 혀가 닿을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아픈 질환이죠. 그렇죠. 이제 구내염이 입 안에 구멍이 생겼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마 어떤 질환인지 한 번쯤은 다 걸려보셨을 거예요. 그 잘 걸리는 사람이 저거든요. 좀 피곤하면 입 안에 구내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던데 자, 이런 경우에는 약을 발라주고 또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푹 쉬어주면 이제 회복에 가장 큰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의보감 본격적으로 함께 하기에 앞서서 먼저 원장인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여의보감 오늘은 류상현 원장님, 배효정 원장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오프닝 때 구내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앞서 진혁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구내염이 잘 생기는 사람들의 경우에 잘 낫지를 않아서 많이 힘드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아, 그게 정말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양치할 때도 그렇고 정말 신경 쓰이거든요. 네. 그 아픔이 정말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래서 류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이 구내염 좀 빨리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 구내염이 언제 생기느냐를 생각을 해보시면 분명하거든요. 이제 힘들고 피곤할 때 생기잖아요. 맞아요. 네. 사실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양생해야죠. 푹 쉬고 잘 자고 잘 먹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 구내염이라고 하면은 주로 좀 자주 걸리는 구내염들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입술이나 입 안에 수포 생기는 것들, 보통 네. 단순포진이라고 부르는 헤르페스 같은 거. 그리고 또 이제 입 안에 이렇게 하얗게 구진이 생겨서 아프게 나타나는 궤양 같은 것들 있죠. 잇몸 같은 데도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입병도 있고 그리고 네. 칸디다 같이 진균 같은 경우는 입 안은 전체가 하얗게 나타나거든요. 그런 경우들 전부 다 사실 면역계 반응이거든요. 헤르페스 같은 경우에도 바이러스 질환이고 칸디다 진균성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전부 다 면역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들이기 때문에 몸을 좀 쉬어줘야 되고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푹 쉬어주는 것이 가장 치료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밖에도 좀 더 신경 쓸 만한 점은 없는지 배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말씀 나누신 것처럼 몸이 많이 피곤할 때, 스트레스가 또 많을 때, 네네. 그럴 때 이제 저희 인체 면역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안에 점막에 염증, 구내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제 충분히 쉬어주고 조절을 하면서 일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구강 점막이 건조하게 되면 그때 구내염이 좀 잘 생기거든요. 건조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입안에는 항상 물도 마시고 침이 존재하니까 분비가 되어서 촉촉한 상태가 유지가 되면 잘 생기지는 않아요. 그런데 낮에는 이제 물을 마실 수도 있고 입을 침샘을 분비를 하면 되고요. 밤에 잘 때 입을 벌리고 이제 입으로 호흡하시는 분들.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입이 계속 점막이 마르게 되고요. 그러면 구내염이 이제 잘 생길 수 있는 조건이 되죠. 그렇군요. 네, 네. 구강 호흡을 하는 네네. 경우가 이제 코 막힘이 좀 심하게 있거나 비염 질환이 있는 경우에 특히 이제 그러기 때문에 치료를 네. 기저 질환이 있으면 적기에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충분히 잘 쉬어주시는 거, 그리고 구강 점막이 건조하지 않게 관리해 주시는 거,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의보감 첫 번째 건강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정말 고열량 그리고 고지방 음식들 많이들 섭취하시는데요. 이로 인해서 비만하게 되고 또 그래서 결국에는 다이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비만의 경우에는 다양한 또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영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관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다이어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류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저는 이 비만하다 그리고 살이 찐다라는 부분이 좀 상대적인 개념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이 찐다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일단 뭐 당연하게 살이 찌는 거는 딱 봐도 표가 날 텐데 네네. 우리가 보통 수치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가 보통 남자들 기준으로 기초 대사량이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열량이 한 1,700 정도 되고요, 평균적으로. 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성인 기준으로 한 1,300 정도. 그리고 내가 활동하면서 쓰는 에너지를 합쳤을 때 남자는 대략 하루에 2,800 정도. 그리고 여자 같은 경우에 2,100 정도의 전체적인 에너지가 필요한데 네. 그 에너지 이상의 음식이나 열량이 들어왔을 때 몸에서는 그거를 저장하기 시작하거든요. 이 지방을 저장한다라는 거는 몸 여기저기에 그냥 지방으로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방을 저장한 하나의 주머니를 만들게 돼요. 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지방세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방세포라 하면 단순히 그 안에 지방이 저장되는 것도 있지만 그 지방세포 자체가 몸에서 무슨 생리 현상 같은 것들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칼로리가 높아졌을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런 열량을 저장을 하는 하나의 세포로서 지방세포가 있고 네. 그 지방세포가 살이 찌면 커지는 거죠. 살이 찐다라는 것들은 지방세포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서 지방이 커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어제 근데 이게 사실 그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뭐 지방 세포 숫자도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방금 말씀해주신 거는 이제 성인의 기준에서 이해하면 되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 성장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 되게 잘 해주셨는데 성인 같은 경우는 지방세포의 수가 크게 변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요새는 우세하고요. 네. 성장기에는 사실 비만이 오면 지방세포의 수가 늘어나게 됩니다. 네네. 뭐 추후에 말씀을 다시 드리겠지만 지방세포가 한번 늘어나면 잘 줄질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럼 소아비만이 성인 비만으로 가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었네요. 그렇죠. 뭐냐면은 지방세포가 많아지게 된다라고 네. 하면은 지방이 더 저장될 공간도 많아지고 사실 이 지방을 저장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은 되게 오래된 것들이거든요. 예전에 선사시대에는 사냥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잘못하면 내가 굶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분의 열량이 생겼을 때 그거를 효율적으로 몸에 잡아놓는 시스템인데 지금은 이제 열량 과잉의 시대라고 하셨잖아요. 열량 과잉의 시대에는 사실 안 맞는 거죠. 쌓이는 게 아니라 그냥 다 배출해내면 우리는 참 편할 텐데 그게 아직은 우리가 풍족해진 지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열량이 우리 지방 세포 안에 몰리게 되니까 그게 이제 비만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네. 자, 사람이 왜 살이 찌는지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 살이 찌는 잘못된 그 습관들을 한번 짚어보려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식습관이 가장 핵심이겠죠. 자, 배 원장님 어떤 식습관이 잘못된 걸까요? 우선 이제 잘못된 식습관을 양과 종류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제 밥을 먹는데 음식이 아직 시킨 음식이 남았어요. 네. 그러면 좀 아까우니까 네. 마저 다 이제 먹게 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과자 한 봉지를 뜯었는데 먹다가 배가 부르지만 남은 걸 그냥 두면 나중에 맛이 없어지니까 맞아요. 일단 네. 먹는 순간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포만감이라는 걸 잊고 공급해주는 음식의 양에 이제 조절을 받게 되면 이런 네. 이제 습관이 잘못된 음식의 양을 조절하는 습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음식 종류가 있는데 건강한 음식이 주변에 많아서 선택적으로 섭취를 하면 제일 좋지만 이제 보통 뭐 패스트푸드라든지 인스턴트 식품, 짜거나 자극적인 이런 음식들이 주변에 항상 있을 경우에는 그런 걸 선택적으로 드시게 되면 당연히 좋지 않은 식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사실 들어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고 싶어서 사실 먹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만큼 잘못된 식습관은 교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류 원장님께 다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살이 찌면은 지방세포가 커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면은 비만한 사람의 경우에는 이 지방세포가 더 많은 건가요? 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네. 성인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더 는다라는 연구 결과는 아직은 있지 않고 조금씩 는다고는 해요. 네. 보통 지방세포가 많아진다는 것들은 성장기에 소아 비만했을 때 늘어나는 것들이고 우리 이제 지방세포에서 조금 더 알아본다라고 하면 아까처럼 지방을 단순히 저장하고 생리활동 좀 조절하는 것 외에도 지방세포에서
그 렙틴이라는 호르몬을 그 분비를 하거든요. 혹시 네.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는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렙틴 호르몬이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포만감에 대한 호르몬이거든요. 렙틴 호르몬이 분비가 많이 되면 포만감을 잘 느끼게 되고 그럼 더 안 먹게 돼요. 이게 몸에서 굉장히 항상성을 중요시하게 되는데 지방세포 수가 뭐 예를 들어 성장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많아지는 만큼 호르몬 분비량도 늘겠죠. 네. 그럼 지방세포가 많아지면 포만감을 일으키는 렙틴 호르몬 분비도 늘어나니까 당연히 몸에서는 조절하게 돼요. 더 예. 지방세포 많아지지 않도록 덜 먹게 그런 식으로 항상성을 조절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몸에서 몸에 살이 찌면서 지방세포에 쌓이게 되면은 그 너무 많이 쌓이게 되는 그런 그 지방들은 지방세포에만 쌓이는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도 번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은 그게 간으로 쌓이게 되면은 지방세포에 쌓이는 게 너무 넘쳐서 간에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방간이 되는 거고 그 췌장에 쌓이게 되면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뇌에 쌓이게 되면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서 당뇨에 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네. 자, 네. 지금 렙틴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제 생각을 해보면 호르몬에 의해서 우리가 포만감을 느낀다든지 식욕을 느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그 호르몬의 성질을 잘 이용한 다이어트 방법이 있으면 아주 효과적일 것 같은데 류 원장님 어떤가요? 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렙틴 호르몬은 포만감의 호르몬이라고 했었고 그리고 이제 식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도 따로 있어요. 그리고 그 호르몬들의 관계에 따라서 그 항상성을 유지하는 게 몸의 하나의 목표가 되는데 네. 다이어트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좀 예뻐지게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보이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건강만 보는 것 이외에도 효율을 되게 많이 따지게 되는데 네. 당연히 몸에서 유지하려고 하는 몸무게가 존재를 해요. 네. 우리가 그걸 이제 체중 조절점 혹은 세트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호르몬들이 서로 기량작용을 하면서 그 식욕을 유지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어떤 한 가지 몸무게를 잡게 되면 거기서 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제가 지금 65kg인데 여기서 많이 먹어서 한 67kg가 됐어요. 네. 하루 이틀 또 정상 생활을 하면 다시 65kg 내려가고 아. 한 2, 3일 정도 굶게 돼서 63kg로 내려갔어도 하루 이틀 또 정상 생활을 하면 다시 올라가겠죠. 그걸 우리는 체중 조절점이라고 부르는데 네. 사람마다 그런 체중 조절점이 다르게 되거든요. 몸에서 항상성을 유지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 체중 조절점에서 어느 정도의 구간까지 내려가면은 몸에 그 체중이 좀 더 빠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체중 조절점을 만들기 시작해요. 근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절식, 그 음식을 안 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네. 음식을 줄여보면서 내 몸무게가 줄었을 때 어느 부분까지 잘 내려가고 어느 부분에서 유지를 잘하는지를 보는 게 그 다이어트 하나의 요령이 되거든요. 예. 그걸 잘 관찰하면서 건강을 해치지 않게 혹은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잡아가는 게 우리 항상성을 이용한 즉 호르몬끼리 서로 기량작용을 하는 것처럼 우리 체중 조절점을 이용해서 체중을 잘 조절하고 뭐 현명하게 식이 조절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체중 조절점을 잘 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방법으로 지금 절식을 하면서 내가 어떤 부근에서 가장 그래도 이 몸무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이 절식 방법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과정에서 당연히 어떤 식욕이 많이 좀 당길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식욕도 가짜 배고픔이 있고 또 진짜 배고픔이 있잖아요. 이것을 구분하는 방법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은 배 원장님께서 해주실까요? 네. 네, 실제로 진짜 배고픔은 신체적, 생리적인 허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그리고 가짜 배고픔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가 고픈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해서 감정적 허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신체적 허기는 실제로 이제 배고픈 생리 현상이 일어나고요. 배에서 꼬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고 안 먹고 계속 있으면 어지럽고 계속 이제 배가 고프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만족감이 들면서 포만감이 들고 기분이 좋고 안락하게 되고요. 그런데 감정적 허기가 있을 때 식사를 하면 배가 고프지 않았는데 들어가니까 굉장히 불쾌하면서 오히려 뭐 죄책감이 든다거나 기분이 더 소화도 잘 안 되고 찌뿌둥하게 되죠. 그래서 감정적 허기가 있을 때 신체적인 실제 허기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좀 물을 적당하게 섭취를 해보고 한 20분 정도 시간을 두는 것이 좋고요. 네네. 또는 좀 환기의 개념으로 뭐 거리를 조금 나가서 산책을 한다거나 카페에 들어가서
공간을 이제 전환시키면 배고픔을 잊으실 수가 있게 되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감정적 허기는 다른 감정에 뭔가 갈증이 있어서 그걸 채워져야 되는 건데 이것이 이제 좀 배고픔과 혼동이 되어서 그럴 때 식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에너지의 과잉 섭취가 되고 비만으로 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네. 저는 근데 요거 관련해서 아주 재미있는 그 어떤 개념을 한번 제가 기사에서 봤는데 브로콜리를 떠올려보라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브로콜리라도 먹고 싶은 건지 아니면 그래서 브로콜리는 딱히 먹고 싶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제 가짜 배고픔과 브로콜리도 예. 좋아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때 딱 똑같이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네네. 나 초고추장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 브로콜리를 이제 네네. 먹고 싶은지 먹고 싶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예, 이런 기사를 한번 읽은 적이 있는데 네네. 한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당 충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흔히 뭐 기운이 없거나 그러면 당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서 당을 자꾸 이제 보충해야 되는 이제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몸에 그렇게 뭐 좋은 건 아니라고 하는데 특히나 이 당을 채우는 방법을 탄산음료나 어떤 주스 같이 그런 이제 액체 형태로 당을 흡수하게 되는 것이 건강에 특히나 이제 좋지 않다고 하는데 왜 그런 건지 류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일단은 그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적으로도 그 소화 비만에도 엄청 안 좋다라고 알려져 있고 연구 결과도 많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에서도 학교 매점에서 탄산음료 못 팔게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모르셨죠? 네네. 최근에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외국 같은 경우에도 뭐 탄산음료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학교 반경 몇 미터 내에서 탄산음료에 대한 광고를 아예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럼 이 탄산음료가 얼마나 안 좋으냐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를 해야겠죠. 네. 연구를 했을 때 2016년에 미국에서 했던 연구를 보면 탄산음료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 우리 몸의 내장 비만, 그러니까 몸의 비만도가 30%도 높았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탄산음료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그 탄산음료 안에 들어가 있는 액상 과당이라든가 한 여러 가지 이제 첨가물들 때문에 비만을 유발한다라는 연구 결과였고요. 그러면은 탄산음료 자체로도 안 좋을 수 있느냐라는 연구도 있었는데 그건 이제 2017년에 이제 스티반 교수가 했던 연구를 봤을 때 우리 몸에 식욕 촉진 호르몬이 있어요. 아까 그 포만감을 유발하는 렙틴이라는 호르몬의 반대 기량작용을 하는 호르몬인데 그 그렐린이라고 부르는 호르몬이에요. 근데 그 호르몬이 그 우리 몸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왔을 때 탄산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들어왔을 때 그렐린의 분비량을 한 대여섯 배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식욕이 폭발을 하는 거죠. 탄산음료를 먹으면. 그래서 다이어트를 할 때도 보면 습관적으로 탄산음료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계속 배가 나와 있어요. 재밌는 게 탄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이어트 할 때도 배가 가장 늦게 빠집니다. 아, 그래요? 네. 확실히 탄산이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아요. 네네. 네, 다이어트를 하시려면 이 탄산 음료는 좀 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면 이 탄산 음료 대신에 물이나 혹은 뭐 카페인이 없는 차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근데 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부기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은데 물은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네, 일단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우리가 평소에 생활을 할 때 물을 무조건 많이 마셔라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살긴 하거든요. 네. 근데 물은 어차피 많이 마시면 배출이 되고 몸에서 이제 물이 필요 없는 대사는 없거든요. 맞기는 한데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과유불급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몸마다 다 달라요. 물을 많이 먹어도 되는 분들이 있고 물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 분들도 있고요. 몸에 붓기가 있는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더 붓게 돼요. 네네. 근데 이미 붓기가 있다는 얘기는 수분 대사가 안 되는 거니까 거기에 물을 더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더 붓게 되겠죠. 그런 네네. 분들은 물을 많이 마시면 안 될 거고요. 네. 근데 재미있는 게 그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그 붓기와 살을 구분을 잘 못하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부어 있는 건데 그걸 살로 알고 계세요. 그 몸에 과량의 물이 있어서 붓기가 됐는데 그 붓기가 오래되면은 몸 안에 있는 체열 때문에 끈적끈적하게 늘어붙기 시작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담이라고 부르는데 한방에서는 담이 늘어붙은 게 오래되면 살처럼 굳어버리거든요. 네네. 그게 붓기인지 살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처럼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장님, 그렇다면 살을 빼는 방법과 부기를 빼는 방법도 좀 다른 건가요? 그쵸. 일단은 그 붓기를 빼는 거는 몸 안에 수분 대사를 촉진을 시켜서 물을 좀 빨리 빼야 되는 것들이고, 살이라 하면 우리가 이제 지방을 좀 줄여야 되는 건데 네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통해서 줄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지방을 좀 줄일 때
운동을 하고 지방을 좀 줄이고 그리고 좀 절식을 해서 탄수화물을 줄이게 되면 탄수화물이 빠지면서 물도 같이 빠지거든요. 네. 그래서 줄어들긴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절식을 해서 빠진 물은 다시 또 차올라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붓기는 결국에 어느 정도 수준 이상 가게 되면은 네네. 그때부터는 좀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한의학에서는 이 부기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나요? 일단은 좀 오래된 붓기 같은 경우에는 신장 기능에 그 문제 때문에 생기는 붓기들이 많아요. 신장에서 수분 대사를 시키는데 그 너무 오랫동안 대사가 안 되고 남아있다 보니까 끈적하게 늘어붙어 있던 것들이고 그런 경우에는 신장의 기운을 좀 북돋아주면서 이미 있는 붓기를 좀 빼는 방법들을 활용을 해요. 보통 이제 감수나 방귀 같은 약재들을 이용해서 물을 좀 빼내주고 네. 그리고 복령 같은 약재들을 이용해서 신장의 부담을 좀 덜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그 복진을 해보면 사실 붓기가 많고 물이 많다는 것들을 바로 알 수 있는데 배를 눌러봤을 때 배 가운데 쪽으로 좀 빡빡하고 아픈 게 많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물이 좀 많이 쌓여 있다라고 봐서 우리가 그걸 물이 맺혀 있다라는 의미로 수결이라고 부르거든요. 네. 누워서 편하게 배를 눌러봤는데 힘을 빼고 가운데 쪽으로 지금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운데 쪽으로 눌렀는데 빡빡하고 아픈 게 있다라고 하면 나는 몸에 붓기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수결이 있는 정도의 붓기라고 한다면 당연히 몸에선 살처럼 늘어붙어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은 치료가 필요한 다이어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네네. 네. 이렇게 해서 건강을 위한 다이어트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주요한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여의보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어깨 통증인데요. 우리가 어깨를 안 쓰고 살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깨 통증이 발생하면 일상에 큰 지장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게 어깨 관절이 어떤 특징적인 점들이 있어서 이 어깨 통증이 발생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배 원장님, 어깨 관절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요? 네. 어깨 관절은 저희 인체에서 가장 이제 가동 범위가 큰 관절이고요. 위로 이렇게 들면 180도까지 그리고 회전을 하면 360도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가동 범위가 이제 넓다 보니까 장점인데 이제 단점으로는 안정화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고요. 예. 소켓이 크고 뼈가 작으면 이렇게 꽉 잡아주지만 반대로 소켓이 작고 뼈가 커서 잘 움직이는 대신 이제 불안정한 거죠. 그렇게 생겨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소켓은 견갑대에 날개뼈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윗팔과 쇄골 세 가지 뼈가 주변에 이제 건과 인대, 근육, 조직으로 부착되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때 이제 근육들이 조화를 이루어서 네. 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네. 네. 어깨 관절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근육이나 뭐 인대, 건 등 다양한 지금 부위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통증이 생기는 어떤 원인이나 그리고 이 양상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것 같거든요. 이 어깨 통증에 대해서 류 원장님께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가동성이 넓은 만큼 안에 구조물이 굉장히 많아요. 뭐 네. 윤활랑이라든가 관절랑 안에 있는 구조물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어깨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조물들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근육이 굳거나 뭐 인대나 힘줄에 손상이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생기거나 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통증들이 대표적이고요. 그래서 어깨 같은 경우에는 뭐 어깨에만 통증이 있는 게 아니라 어깨뼈 자체가 늑골에도 근육으로 붙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뼈에도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깨 쪽에 통증이 생기게 되면 쇄골을 타고 목까지 통증이 갈 수도 있고요. 네. 등을 타고 등 쪽 통증이 올 수도 있고 그리고 팔까지 내려올 수도 있어요. 네. 그 예전 19세기 정도에 그 유럽에서 되게 유명했던 그 실버 달러 페인이라는 은전통이라고 부르는 통증이 있거든요. 그게 네. 네. 한 100년 이상 잘 안 잡히던 통증이었는데 오. 이렇게 눌러보면 이쪽에만 딱 이렇게 은전 모양으로 한 군데만 아프다. 라고 해서 은전통이라고 불리는 되게 유명한 통증이 있었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어깨 이제 관절에서 그 잡아주는 어깨 관절 잡아주는 소원근이라는 근육 중에 하나의 문제였거든요. 그걸 네. 잘 몰라서 못 고치는 병이 있었을 정도로 워낙 가동 범위도 넓고 구조도 복잡하고
그리고 근육들도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그 고통이나 아니면 그런 질환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깨가 정말 불완전한 그런 관절 조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어깨 통증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은 아마 회전근개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배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회전근개란 어깨를 회전할 때 담당하는 근육 4개를 묶어서 표현한 건데요. 네. 날개뼈 뒤쪽 위에 있는 극상근과 네. 뒤 아래에 있는 극하근, 그리고 날개뼈 네.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과 윗팔과 연결한 아까 말씀하신 소원근 이렇게 4가지 근육을 묶어서 회전근개라고 이야기하고요. 예. 네. 이 근육이 많은 사용과 마찰 또는 퇴행, 급성 충격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일부가 손상이 되거나 또는 한 군데 이상 파열이 되는 경우를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어깨 쪽에 동작을 사용할 때 통증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요. 통증이 있다 보니까 동작이 이제 제한되게 되고 어깨가 결리거나 그리고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관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네. 이제 해당 부위로 누워서 기대서 잠을 잘 때 많이 아프기 때문에 네. 뒤척이면서 자다가도 아파서 밤중에도 이제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생각만 해도 정말 아플 것 같은데요. 특히 파열이라고 하면 치료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고 또 치료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배 원장님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적으로 어깨 통증은 견통, 견비통, 견배통, 견불거 이런 다양한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동의보감에서는 견비통을 외상 그리고 풍한 습의 원인 또는 기혈 부족의 원인으로 분류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이라고 하면 외부에 이제 큰 충격과 어혈이 생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 처방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또는 풍한 습의 경우는 풍은 오약순기상 같은 풍병을 치료하면서 견관절을 부드럽게 풀어주는 약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한에 의해서는 따뜻하게 하는 오적산 같은 처방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예. 네네. 자, 그리고 침이나 약침도 있죠? 네. 네네. 침 치료와 약침 치료 또는 부항, 뜸 치료도 복합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치료에 네. 적극적인 효과가 있고요. 네. 일단 손상된 정도나 환자분의 나이 그리고 발생되었던 원인들을 좀 종합해서 치료 목표를 잡게 되는데 네. 회전근 파열이 완전 파열이 아니라 부분 파열이거나 또는 이제 좀 손상된 정도가 적을 때는 보통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한 3에서 6개월 정도 해보고요. 그래도 호전이 좀 되지 않는 경우는 수술 요법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제 회전근개라고 하는 그 근육에 그 무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파열돼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어깨 통증하면 가장 유명한 질환이 바로 오십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십견 이게 50대쯤 돼서 내가 어깨가 잘 안 올라가고 통증이 느껴진다라고 해서 오십견이라고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자, 요즘엔 젊은 사람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오십견이란 어떤 건지 배 원장님 설명해 주시죠. 네, 실제로 동의보감이나 의학서적에 오십견이라는 명칭은 없고요. 동결견이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동결견. 네. 어깨가 얼었다, 동결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이제 좀 굳어가는 걸 말하고 네. 질환명은 유착성 관절낭염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 네네. 원인은 특별하게 없지만 어. 어깨 관절 동작을 하려고 할 때 능동, 수동, 운동이 다 제한되는 게 특징인 동결견입니다. 보통 이제 옷을 벗거나 입으려고 하는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이제 불가능하거나 뒤에 옷을 잠그거나 단추를 이렇게 채우려고 할 때 너무 아파서 네. 어깨가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역시 밤에 이제 한쪽으로 누워서 자는데 너무 아파서 이제 뒤척이거나 깨는 경우에 오십견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나이와 좀 연관이 많을 수 있겠죠? 어떤가요? 그럼요. 나이가 이제 한 50 전후 정도 되거나 네. 서서히 어깨 관절이 워낙 가동 범위가 크고 사용이 많다 보니까 네. 약화가 되고 퇴행이 되고 아. 그리고 마찰이 많아서 주변에 이제 손상이 잦고 손상이 네. 되었다가 다시 유착되는 이런 과정 중에서 원인이 없지만 2차적으로 이제 질환이 생겨서 오십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네. 이게 뭐 내가 20대다 이런 사람이면은 어깨가 아팠을 때 내가 50견인가 이런 생각은 잘 안 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40대, 50대 분이 어깨가 갑자기 아프다고 하면 이게 50견 때문인지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그런 회전근개 파열 때문에 아픈 건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류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 조금 더 친숙한 오십견을 위주로 말씀드리면 50견 환자분들에게 팔을 올려보세요 하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세요. 아예 네. 못 올리네요. 그래서 경관절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예. 어깨 자체를 이렇게 들어 올리시거든요. 어. 여기에 이제 말 그대로 유착돼 있고 굳어 있기 때문에 안 움직여져요. 그렇다면 관절은 딱 굳어 있고 안 움직여지는데 근육에는 문제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그 네 가지 근육의 파열 정도에 따라서 근육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력도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네.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는 올려보세요 하면 올리기는 하는데 그 손상된 근육,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파열돼 있고 손상됐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면 아프다. 그래서 관절의 가동 범위가 커지는 이렇게 올리는 동작이나 이렇게 했을 때 아파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일단 그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수동 운동은 그러니까 파열이 된 부분에 능동 운동은 불가능하지만 네. 파열이 되지 않은 부분들은 그 갈 수 있는 범위들이 있는 거고 어. 수동으로 남이 올려졌을 때 올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네네. 50견 같은 경우에는 남이 올려져도 굳어 있기 때문에 잘 안 올라갑니다. 아프기도 하고. 아.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네, 그러니까 이게 그렇군요. 내가 내 스스로 움직였을 때 움직일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50견은 말 그대로 동결견이니까 누가 들어줘도 안 올라간다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의보감에도 이 50견에 대해서 그 어깨 통증이나 그 동결견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 배 원장님께서 알려주시죠. 네, 동의보감의 동결견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는데요. 견불가동, 견불가거, 취견우, 거골 청냉연, 관충. 어깨가 움직이지 않고 올라가지 않을 때는 견우혈과 거골 청냉연, 관충혈의 침구 치료를 한다. 그리고 양갑통, 취견정, 지구. 양쪽 어깨 죽지가 아플 때는 견정과 지구혈에 침을 놓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네. 50견 치료는 동결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꽝꽝 얼어붙어 있는 어깨다라는 이런 표현처럼 치료는 얼음을 이제 녹이듯이 서서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요. 예. 주변에 이제 막혀 있는 경락을 유주를 통해서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침구 치료를 하고요. 네. 그리고 혈액 순환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약 치료, 뜸 치료를 병행해서 하고요. 네. 그리고 어깨 관절이 가동 범위가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관절 추나 요법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넓혀주고, 네. 그리고 통증이 있어서 이제 사용을 좀 적게 하시려는 경향이 생기는데. 아, 네. 통증이 아주 심하지 않은 범위까지는 사용을 계속 해주면서 운동을 통해서 가동 범위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네. 아, 네네. 50견의 한의학적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운동도 환자 스스로가 좀 어느 정도 해줘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50견과 회전근개 파열과 또 구분해야 하는 질환이 있다면 바로 어깨충돌 증후군이잖아요. 이 어깨충돌 증후군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 근개가 어깨를 사용을 할 때 움직이는데 마지막 이제 끝 지점에서 어깨뼈 견봉 아래쪽에서 마찰이 이루어질 때 그 부분이 이제 계속 닿으면서 염증이 생겨서 통과하는 데 조금 지장을 받는 질환입니다. 네. 어깨 충돌 증후군은 회전근개 파열처럼 움직이기 시작하는 부위나 다양한 부위에서 통증이 나타나지는 않아서 잘 초기에는 발견이 되지 않고요. 동작 끝 무렵에서 아프다,
않거나 끝 무렵에서 덜컥거리는 좀 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경우 어깨 충돌 증후군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식견처럼 동작 제한이 수동 능동이 다 심하거나 밤에도 아프거나 그런 증상들은 없기 때문에 조금 가볍게 볼 수 있거나 늦게 발견되는 이런 이제 특징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자, 어깨 통증을 유발하는 여러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전 이것은 뭔가 궁금해요. 이게 석회화 건염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뭔가 어깨에 석회가 끼는 건지 생각만 해도 뻑뻑하고 불편하거든요. 자, 이건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석회화 건염은 건이나 힘줄, 인대 조직에 석회가 이제 침착이 좀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부드럽고 유연해야 되는 근육이 어느 정도 이제 좀 딱딱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관절의 사용 가동 범위가 제한이 되고 동작을 움직이려고 할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나게 되죠. 석회가 예. 끼는 원인은 특별히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진짜요? 네, 역시 이제 나이가 조금 50 전후로 들면서 석회 건염이 발생률이 조금 올라가고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 하나는 한 70 이상의 나이에서는 또 잘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요? 네, 이게 다시 자연 흡수가 되어서 치유가 이제 그냥 시간이 지나면 좀 되는 이런 경향성을 가진 질환입니다. 근데 네. 그때까지 기다리다가 너무 아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석회화 증상도 동작을 제한을 받고 동작을 할 때 통증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되고요. 네네. 치료 역시 이제 동작이 가능할 수 있게 막힌 기운을 소통시키는 침구 치료, 그리고 약침 치료, 뜸 치료, 부항 치료, 추나요법을 병행하면 도움이 되고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약침은 한약재 추출물을 정제해서 이제 해당 부위에 직접 주사 타입으로 약액을 이제 자입하는 방식인데 네. 건이 손상되어 있는 걸 빠르게 재생시키고 복구하기 위해서 자하거와 같은 약침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하게 사용을 하다가 주변이 이제 좀 더 붓거나 손상이 있어서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소염 역할을 하는 황룡해독탕 약침을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너무 굳어서 주변의 기능들이 저하되어 있을 경우에는 기혈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봉독 성분이 들어있는 복약침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네. 네, 석회화 건염의 치료법까지 들어봤고요. 그리고 이 스포츠 경기나 뉴스를 보다 보면 왜 운동선수가 어깨가 빠졌다 이런 뉴스를 가끔 접할 수가 있는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렇게 어깨가 탈골된 사람은 습관적으로 탈골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실인가요? 네, 습관성 탈구도 외상성과 선천성이 있는데 네, 한번 이제 빠지게 되는 원인이 있죠. 외상성 스포츠 선수들처럼 외상성은 인대가 한쪽이 이제 과사용을 통해서 늘어나거나 조금 이제 찢어진 경우에 그 방향으로 힘을 주면 계속해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 그렇군요. 네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깨가 워낙 이제 불안정한 조직이다 보니까 한번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계속 재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알아두고 나서 이제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깨 통증과 관련한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주요 내용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보시죠. 한의학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코너 무엇이든 물어보감입니다. 자, 지금이 환절기인데 이 환절기에 정말 많은 불편을 호소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있습니다. 네. 이게 온몸에 어디서든 나타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자, 주제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온몸이 건조해지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체의 다양한 건조증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단 한의학에서는 인체가 건조해지는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는지 배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일단 건조증이라고 말씀하셔서 건조하려면 일단 액체가 있어야 되는데 네. 몸에는 액체가 이제 진액으로 있어요. 아. 눈에 눈물, 코에 콧물, 입에 이제 침, 네. 그리고 혈액, 땀 이런 이제 액체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부족해질 때 건조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처럼 이제 가을에 접어들면 나뭇잎도 바스락하게 마르는데 몸에 있는 이제 진액이 마르게 되는 그런 계절이고요. 뭐 기후가 우리나라 말고 사막이라든지 이런 기후에 가면 당연히 건조증이 심해지는 거고, 그리고 인체 내 이제 질병이나 몸에 이제 기전에 문제가 생겨서 체액이 좀 부족하고 마르게 되는 경우 역시 건조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체액 진액이 뭔가 부족하거나 마르게 되면 건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화장을 지우고 세안을 끝나고 난 뒤에 스킨이나 로션을 바르지 않으면 너무 얼굴이 당기거든요. 이것도 건조증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얼굴 쪽으로 좀 많이 당긴 분들은 일단 열이 좀 많이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 네. 보통 열이 많으면 피부가 뚫려 있을 때 땀이 좀 촉촉하게 나기 때문에 건조증이랑 거리가 멀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네. 얼굴 같은 경우에는 열이 항상 위쪽으로만 가는 습성이 있다 보니까 얼굴 쪽의 건조증은 거의 열이랑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보통 얼굴이 그래서 좀 닦고 나니까 건조해진다라고 하는 분들은 이쪽 심장 위쪽부터 입, 턱, 코까지 열이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뭐 화가 쌓여 있다 뭐 이런 건가요? 평소 화 자주 나시나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 네, 상열한 증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네. 이쪽에 화가 좀 많이 있을 때는 그런 당기는 증상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그렇군요. 그렇죠. 네. 항상 우리가 스트레스 잘 관리하고 네. 그렇게 해야 이제 건조증도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 배 원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요즘 이렇게 유독 가을과 겨울에 손발이 차고 건조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이 손발 건조증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치료하는 게 좋을까요? 손과 발이 이제 건조한 원인을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건조하면 이제 어쨌든 피부에 각질이 좀 생기거나 갈라지는데 일단은 뭐 균에 의한 거가 아닌지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발 같은 경우는 뭐 무좀균, 손도 습진 이런 경우에 건조하게 된다면 항진균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외에 이제 각화증이라고 각질이 이제 많이 생기면서 건조해지면 그럴 때는 이제 보습력을 올려주는 게 필요하겠죠. 한방 연고 중에서 자온고라고 손발 각화가 이제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보습에 도움이 되는 연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온고를 도포하고 조금 랩핑을 이렇게 해주시면 치료가 네. 잘 되고 좋습니다. 양말이나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딱 씌우고 자면 좋다 이런 말이 있던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단순하게 양말만 신어서는 치료가 막 되기까지는 좀 어렵고요. 네. 자온고나 아니면 보습에 특별히 이제 도움이 되는 크림이라든지 이런 로션 것들이 같은 것들. 날아가지 않게 보호해주는 게 도움이 조금 더 적극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건조한 이유가 조금 전에 배 원장님께서도 이제 진액, 체액이 부족해져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마셔주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유 원장님 맞을까요? 사실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거든요. 네. 물을 많이 마시면은 피부 건조하니까 물 많이 드세요라는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일단 내가 피부가 건조하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마신 물을 아주 적게 마시는 분은 사실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 네. 피부가 건조하다고 말씀하신 분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 피부가 건조하다는 얘기는 직접적으로 피부에 물이 없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내가 마시는 물은 원래 피부로 와야지 촉촉해지는 건데 그 물이 피부로 가지 않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피부가 건조해져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피부가 건조하니까 물을 많이 드세요라는 얘기는 사실 어찌 보면은 반대의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로 갔어야 될 물이 다른 데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네. 거기에 건조하다고 계속 물을 마시면은 피부는 어쨌든 피부에 갈 물이 다른 데로 더 빠지게 되니까 그거에 대한 격차가 더 커지고 네. 또 몸에서 불균형이 심해지니까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몸에 그 건조하다라는 것들은
근본적인 원인으로 봤을 때는 피부가 막혀 있거나 물이 없거나 열이 없거나 할 때는 예. 건조할 수 있거든요. 네. 잘 뚫려 있는 경우에 물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잘 뚫려 있지 않은 경우에, 순환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물을 무작정 많이 먹게 되면 오히려 붓기가 증가하거나 필요 없는 쪽에 체액이 쌓이게 돼서 담이 돼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고요. 피부병을 유발할 수도 있고 막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결국에 뭐 치료할 때 뚫어준 치료를 해야지 되겠죠. 무조건 네. 많이 마시는 게 능사는 아니에요. 근데 원장님 이게 순환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순환이 잘 되고 안 되고는 사실 붓기에 대한 문제를 보면 체액 순환 잘 볼 수 있는데 정강이 뼈처럼 뼈가 드러나 있는 부분에 손으로 눌러 보셨을 때 그 보통 붓기가 있는 분들은 뼈 있는 부분을 누르면은 원래 피하가 있고 피부가 있고 바로 뼈가 있어서 네. 들어가지 않거든요. 근데 붓기 있는 분들은 잘 들어가요.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눌렀을 때 바로 안 나오면 붓기가 오래되고 심한 거예요. 그 뭐 양말 짜고 한참 가는 분도 그쵸. 그런 분들도 그런 거죠. 그리고 아침에 네. 일어났을 때 손발이 뻑뻑하다 하는 분들도 다 부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게 붓기를 좀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자, 네. 그러니까 이제 물을 마셔주는 게 도움이 되겠지만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 안구 건조증에 대해서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건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알겠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다들 잘 아시고 계세요. 눈물샘이 막혀 있는 거고 열이 좀 떠서 말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안구 건조증을 조금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 구멍을 뚫어줄 수 있는 방법들, 즉 온수포 같은 거 하시는 것도 좋고요. 따뜻하게. 그렇죠. 네. 그리고 열을 꺼줄 수 있는, 저희 이제 한의사들이니까 열을 꺼줄 수 있는 약재들을 쓰는 것도 좋아요. 치자라는 약재, 뭐 흔히도 구할 수 있죠. 그리고 네. 황련이라는 약재 이런 것들을 써주면은 심열이나 위쪽에 올라가 있는 허열들을 좀 꺼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생활을 좀 좋게 만드셔야 돼요. 먹고 자고 싸고 잘해야지 몸에 허열이 뜨지 않아서 말리지 않습니다. 생활을 잘하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네, 자, 역시나 이 네. 생활의 규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생활 습관을 잘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안구 건조증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체에 이제 나타날 수 있는 건조증을 다양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엇이든 물어보감에서는 건조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 여의보감 너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을 댓글로 남기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대신해서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풀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자 여의보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